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오그룹,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 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방송. (2021년 5월 6일) 시사 이슈 출발합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끄는 새 지도부가 결성이 됐습니다. 이제 4.7 재보선 참패 수습을 또 비롯해서 내년 대선까지 막중한 과제를 짊어진 상황인데요. 이번 새롭게 결성된 지도부 입성과 관련해서 산하법인 더좋은정책연구원 김범태 박사님과 함께 대담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송영길 대표 삼수 끝에라고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임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께 축하 말씀드리고요. 비문으로 분류되는 이 송영길 후보가 친문의 핵심인 홍영표 후보를 아슬아슬하게 제치고 이렇게 입성을 했습니다. 혹시 예상은 하셨습니까? 이번 네. 당대표 선거가 굉장히 예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네, 어떤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0.59%라고 하는 아주 아슬아슬한 표차로 당선됐는데요. 예. 사실 저는 이번 기호가 네. 홍영표, 네. 송영길, 우원식 이렇게 해서 자칫 기호 순서대로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삼수 끝에 송영길 의원이 당선됐는데요. 그건 그전에 관리를 해온 송영길 대표였고 무슨 관리를? 삼수를 하기까지는 꾸준하게 당대표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관리해 왔다고 하는 것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났던 강성 친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이번에 조금 희석됐다. 아마도 재보궐선거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송영길 의원이 당선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거에 대한 반성에서 일정 정도 반사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송영길 의원이 삼수라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꾸준하게 당대표를 목표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나오신 그 두 분 후보들보다 선수에서는 또 앞서고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스피드라고 되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력 분포에서는 홍영표 후보가 가장 강력한 조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7 재보궐선거에 대한 영향 또 일반 당원이나 대의원들의 표심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작동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표 차이가 세 분 다 아주 근소한 차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전에 당대표 선거처럼 아주 격차가 큰 경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작동되었다. 친문의 이번 4.7 재보궐선거에 따른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일반 국민들 모두 함께 작동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펙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이번에 4.7 재보선으로 인한 그런 영향성 끝에 아슬아슬하게 1위로 이렇게 입성을 했습니다. 삼수 끝에 다시 한번 이제 대표를 할 수 있겠는데요. 송영길 대표가 열정과 또 헌신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모든 분들을 이 역량을 모아서 이렇게 원팀을 만들어서 대선 대장정에서 승리하자고 수락 인사를 했습니다. 유능한 개혁을 한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인데요. 가능 불가능을 떠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혁명보다도 힘들다고 얘기를 흔히 합니다. 혁명보다 힘들다. 이제 그런 얘기는 왜 나오게 되느냐면은 실질적으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시와
뭐 물론 친밀한 계획을 하기도 하지만은 뭐 일반적으로 보면 뭐 강력한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혁명이지 않습니까? 군인이 됐든지 뭐 정치 세력이 됐든지 대개 이제 군인들에 의해서 많이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혁명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상 쿠데타죠. 어떻든 간에 개혁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얘기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당대표에 취임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헌사를 뭐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상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구성 인자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뭔 얘기냐면은 이제 가장 두드러진 게 이제 강성친문이 있고 또 초선 의원들이 꽤 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86으로 대변되는 실질적으로 송영길 당대표를 비롯한 과거의 민주화 운동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세력들이 서로 이해가 충돌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 한번 제가 한번 말씀 도중에 한번 혹시 시청자분들도 궁금할 것 같아서 오늘 전문가니까 그럼 말씀해 주신 것에 제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586 세대 강성친문에는 586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까? 강성친문에는 이제 586의 핵심은 없지요. 핵심은 없다. 586의 핵심은 없습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성친문의 구성은 지금 말씀해 주셔서. 사실은 강성친문이 이제 대두되게 된 배경은 어찌 보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갑작스러운 그런 불행한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적어도 대통령 퇴임 이후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남은 생을 또 그 당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고 이렇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구심을 남았었는데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그런 우를 범해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데서 이제 출발한 것이 강성친문이죠. 근데 거기는 이제 과거의 친노하고는 조금 또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강성친문이 대두되게 된 배경은 적어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 과정에서 나타난 권력 집단 간의 이해 충돌 그 지점에서부터 사실상 강성친문 바로 등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그룹을 지칭할 수가 있겠네요.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제 그런 이제 바로 칭되는 강성친문들이 이번에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최고위원 회의를 여는 과정에서 이제 집단적으로 친문들이 강력하게 이제 송영길 대표에게 대해서 다른 의견을 표출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내년 대선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초미 관심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뭐 혁신이 개혁이니 뭐 사실 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가장 골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진보가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데 자 대선까지 가는데 지도부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이 또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그것을 이루어야 되겠고 또 최고위원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가장 중점을 두면서 정권의 정당의 목적은 정권 창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권 재창출적인 그런 커다란 어떤 이슈를 거머쥐면서 또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과의 뭐 협업을 통한 아니면 또 뭐 나름대로 색깔을 통한 뭐 코로나 부동산 문제 뭐 백신 뭐 여러 가지 지금 내로남불까지 지금 청문회를 보면서도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극복 과정을 통해서 정권 재창출을 지금 이루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방금 나열한 뭐 코로나니 백신이니 부동산이니 뭐 내로남불이니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우선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이제 대선 국면으로 빠져들게 되면 사실상 정책적 이슈가 가끔 묻혀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정책은 실종되고 어떤 인물들이 부정적인 것이 많은지 예를 들면 인물 대 인물의 어떤 싸움으로 가버린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의 미래가 담보된 어떤 정책적인 이슈라든가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것이 실종돼 버린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는데요. 어떻든 간에 적어도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뭐 당장 뭐 등장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극복하기가 지금 쉽지를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회 현상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신 문제만 하더라도 뭐 금방 될 것처럼 얘기했다가 조금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코로나 사태만 보더라도 지금 계속 되지는 않습니다. 예, 계속해서 뭐 600명을 들락거리고 이런 일들이 있고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는 그것이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피로도가 높아져 버립니다. 예. 물론 외국 그 사례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K-방역은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칭찬은 제대로 그렇죠. 못 받고 있는 예, 바로 그것은 이제 국민적인 이제 피로감이죠, 사실상. 물론 국민들이 그간에 이제 협조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잘 치유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피곤하거든요.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긴급 사태를 막 선포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당장 여름에 올림픽을 두고도 올림픽을 해야 하냐 말아야 간호사협회 같은 경우는 올림픽을 안 하는 것이 가장 큰 그 방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까지 왔는데 어쨌든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뭐 코로나와 관련한 이런 백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1년 앞으로 1년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대선을 앞두고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더군다나 이제 야권에 거명되고 있는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이런 대선 후보들과 관계 설정에 있어서 그런 미묘한 이해가 충돌하고 참으로 그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에 있는 그렇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적 이슈를 가지고 승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인물 대 인물 중심의 싸움으로 흐르다 보면 엉뚱한 결과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오늘 그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송영길 대표와 신지도부의 이제 선출이 국정 어떤 핵심적으로 동력을 이끌어가는 그런 책임과 함께 이제 민주당으로서 본다라면 정권 재창출을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수레바퀴를 돌려야 되는 시점에 있고요. 어떻게 본다면 이제 김복태 박사님도 민주당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심 끝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질문은 송영길 대표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당원들이 바라는 점은 이제 중도층 이탈이나 그런적인 측면에서 사실 뭐 이제 강성 친문 당원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중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도 있을 건데 이제 기존의 대표들이 사실 청와대 그늘에서 사실 억눌려 있었다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평들도 코멘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적인 측면에서 한번 그 발언을 한번 해주시죠. 바라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송영길 대표가 지금 행보를 보면 자기만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내고 있어요. 사실상 이제 국민묘역을 참배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경우는 그냥 참배만 하고 지나쳤는데 적어도 송영길 대표는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의 묘역을 참배하면서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억. 기억.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기억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는 그분들의 업적이 그런 대로 괜찮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분들의 어떤 공과를 다 뭐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때 당시에 성공적으로 적어도 국민들이 좋게 받아들였던 그런 부분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뭐 일부에서 그런 데 가서 그런 식으로 참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모든 것을 계속 발전시키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때 당시에 좋은 업적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조금 전에 주셨던 것처럼 당대표로서 내년 대선까지 어떤 것이 가장 큰 화두일까? 뭐니 해도 이제 지금 현재 뭐 경선 연기론이 민주당 경선 연기론이 이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일단 일단락된 것처럼 보여져요. 9월달 예정대로 가는 것이 원칙이다. 네.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경선을 연기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앞으로 그것은 민주당 내 총체적 의사가 어떻게 결집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9월 달에 하든 국민의힘이 11월 달로 예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수준에 거기까지 가서 하든 결국 이제 연기해서 하든 예정대로 하든 간에 공정한 경선 관리 이게 가장 큰 핵심이지 않을까. 했습니다. 예. 네.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고 하면 대선 주자들의 경우는 당 대표하고 어떤 역학관계 속에서 그것이 미묘한 갈등을 조성할 수도 있고 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송영길 대표가 적어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할 것은 아마도 경선 관리가 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왜 그런 현상이 이제 가장 큰 화두로 등장하게 되냐면은 사실상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채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레임덕이 시작되고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돼버리면 그때는 이제 사실 대선 후보 중심으로 당의 모든 정책이라든가 이슈가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가장 좋은 후보를 만들어내서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뭐 기억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대표의 일성과 함께 공정한 경선 관리로 정말 좋은 후보를 이렇게 또 창출해내는 그런 역할들을 주문하신 것으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람법인 더 좋은 정책연구원 김범태 박사님이었습니다. 자, 새 지도부가 민주당 대표 송영길 대표와 함께 5명의 최고위원이 꾸려졌습니다. 일선에서 열정과 헌신과 지혜를 가진 모든 분들의 지략을 모아서 온전한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우리 송영길 대표의 그런 또 취임사와 인사가 지금 시리에 빠진 국민 여러분들에게 또 특히 민주당원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바로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또 기억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제작의 김주석, 진행의 저는 임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